미국의 생물학자인 커트 리히터는 생쥐들을 물병에 담아 헤엄치게 했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길러진 쥐들을 넣었을 때는 쥐들은 약 40에서 60시간 동안 헤엄치다 익사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쥐들을 포획해 물병에 담았을 땐 짧으면 1분, 길면 15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야생쥐들은 살아남는 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허우적거리거나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삶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손에 길러진 쥐들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60시간 동안이나 헤엄칠 수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내과 의사 클리프턴 미도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삶을 포기해버린 샘이라는 환자를 만납니다. 샘은 몇 달 전 식도암 4기를 진단받았는데 암이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기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미도르 박사의 치료를 받은 샘은 침대에서 일어나 산책도 했고 몸무게도 1kg 넘게 들었습니다. 상태가 좋아진 샘은 박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샘에게는 준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샘은 그녀를 인생의 소울메이트라고 표현했고요. 두 사람은 같이 배 타기를 좋아했고 은퇴 후 큰 호숫가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샘은 이 호숫가 집에서 준과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근에 댐이 무너졌고 갑자기 불어난 물이 부부의 집을 덮쳤습니다. 샘은 가까스로 목숨만 건졌지만 준의 시신은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샘은 무언가를 삼키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던 의사들은 샘의 식도에서 암을 발견했고 악성 종양이 샘의 위장까지 전이된 걸 확인했습니다. 암이 식도를 넘어 퍼진 경우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평균 6%도 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암울했지만 샘은 두 번째 아내 세라를 만났고 그녀는 암과의 싸움에서 샘을 도와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미도르 박사가 샘에게 물었습니다. 샘,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샘은 대답합니다. 세라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소. 크리스마스까지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샘은 그렇게 10월 말쯤 병원을 떠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월 1일 샘은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예전보다 더 악화된 모습이었고 무척 아파 보였지만 약간의 열 외에는 특별히 심각한 증상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샘은 크리스마스까지는 견뎠으니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4시간 후 그는 조용히 자던 중에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미도르 박사를 충격받게 한 건 샘의 부검 결과였는데요. 샘의 몸 어디에도 눈에 띄는 암이 없었던 겁니다. 명백한 오진이었어요. 샘은 아주 건강한 건 아니었지만 말기암 환자도 아니었던 거죠. 쫓고 끝에 미도르 박사는 샘의 사인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22세의 환자 가브리엘도 호흡곤란, 흉통, 현기증, 기절 증상 등을 겪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3일에 금요일에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에게는 2명의 형제가 더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출산을 도왔던 조산사는 세 아이 모두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첫째 아이는 16살이 되기 전에, 둘째 아이는 21살이 되면 죽을 것이며 셋째인 가브리엘은 23살이 되기 전에 죽을 거라 예언했습니다. 깨름칙하게도 첫 번째 아이는 16을 앞둔 생일 전날 자동차 사고로 죽었고 저주를 걱정하며 살던 두 번째 아이는 21살 생일날 저주에서 풀려난 걸 기념하기 위해 놀러 나갔다가 누군가 잘못 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의 23번째 생일이 다가오는 중이었고요. 가브리엘의 과호흡 증상은 생일이 다가올수록 빈도도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생일 전날 그녀는 숨을 쌕쌕거리며 심각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증상은 점차 악화되었고 이내 가브리엘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이 원인이 되는 죽음을 흔히 부두 죽음이라고 부르고 전문 용어로는 시민성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자신의 목에 뼈가 걸렸다며 질식사한 사람을 부검한 결과 목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뉴질랜드 마오리 여성은 자신이 방금 먹은 과일이 사실 부족이 금기시하는 지역에서 자는 과일이라는 걸 듣고 다음날 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죽을 거라는 믿음만으로 실제로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섭거나 불안할 때 몸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공포영화를 볼 땐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배가 아픈 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에 보내는 신호 때문인데요. 무서운 자극을 받았을 때 뇌는 지금 위기 상황이야 라는 신호를 몸에 전달하고 몸은 교감신경계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싸움 혹은 도망 모드를 발동시켜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몸을 긴장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만드는 등 위협에 더 잘 맞서 싸우거나 더 잘 도망칠 수 있게 몸을 각성시킵니다. 생리학자 월터 캐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자기가 죽을 거라 믿는 사람들은 한동안 음식도 물도 먹지 않아 매우 허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곧 죽을 시간이 임박했다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과활성화되고 매우 빠른 맥박과 호흡, 허약해진 신체 등이 합쳐져서 심장마비나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 있고요. 하지만 미국의 생물학자인 커트 리히터는 생쥐들을 물병에 담아 헤엄치게 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고 쥐들이 할 수 있는 건 살기 위해 계속 수면에서 헤엄치고 있는 방법뿐이었어요. 인간의 손에 의해 길러진 쥐들을 넣었을 때는 쥐들은 약 40에서 60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헤엄치다 익사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쥐들을 포획해 물병에 담았을 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야생쥐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얼핏 생각했을 땐 야생쥐의 생존 본능이 더 강하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생쥐들 중 몇몇은 물에 넣기도 전에 리히터 박사의 손
히퍼톤이에서 심장마비로 죽기도 했고요. 살아남은 쥐들을 넣어도 짧으면 1분, 길면 15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야생 쥐들은 살아남는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허우적거리거나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마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삶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히터는 죽은 야생 쥐들을 부검해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과 호흡이 빨라진다는 월터 캐논의 예상과는 달리 물병에 들어가 죽은 쥐들은 오히려 심박수와 혈압이 매우 낮았던 겁니다. 심박수와 혈압을 떨어뜨리는 건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계가 하는 일인데요. 위험이 지나가버려 이제 안전하다고 뇌가 느끼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심박수와 호흡을 정상으로 만들고 몸을 이완시켜 위험 상황일 때 못했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고 잠이 오게 만들죠. 리히터가 본 건 스트레스 때문에 심각하게 긴장한 쥐들이 아니라 심각하게 이완되어 버린 쥐들이었던 겁니다. 왜 죽음의 상황에서 쥐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은 싸움 혹은 도망 전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선택이 더 있는데요. 바로 얼어붙기 전략입니다. 경직 반응이라도 불리는 이 전략은 싸움도 도망도 모두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어떻게 몸이 얼어붙는 경직 반응이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영양을 쫓아가 잡습니다. 영양은 잡히자마자 죽은 듯이 쓰러집니다. 사자는 영양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녀석의 목덜미를 물고 몇 번 흔들지만 영양은 꼼짝도 하지 않고 축 늘어져 있네요. 그때 마침 하이에나 무리가 얼쩡대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자는 죽은 것 같은 영양을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하이에나에게 경고를 하며 저 멀리 쫓아내버립니다. 사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영양은 이미 온 힘을 다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먹이만 먹는 맹수들은 죽어있는 것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경직 반응이 일어나면 오감을 통한 외부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고 고통도 잘 느끼지 못해요. 사자가 목덜미를 잡고 흔들 때 영양이 반응하지 않은 이유도 극심한 고통조차 무디게 느껴질 정도로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과활성화되면 호흡과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얼어붙습니다. 너무 무서운 걸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꼼짝도 못하겠다. 심장과 숨이 멎는 것 같다. 무감각하다. 현실이 아니고 꿈 같다. 인간에게도 이런 경직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누군가 나에게 칼이나 총 같은 흉기를 들이대고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 성폭행이나 심한 폭력 상황과 같이 도저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타납니다. 리히터가 물병에 넣은 불쌍한 야생쥐들은 물병에 들어가자마자 물병 곳곳을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물병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임을 깨달은 쥐들은 경직 반응이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았던 셈입니다. 리히터는 이번엔 더 많은 야생쥐들을 모아 물병에 넣어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딱 한 가지를 바꿨는데요. 쥐들이 삶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쥐들을 물 밖으로 꺼내주고 수건으로 말려주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이걸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리히터 박사는 자신이 구해준 쥐들을 다시 물병에 입수시킵니다. 이번엔 과연 쥐들이 얼만큼 버텼을까요? 야생 쥐들은 60에서 80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헤엄치다 죽었습니다. 쥐들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이 아님을 학습해버렸고 경직 반응이 아닌 싸움 혹은 도망 반응을 했던 겁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에 걸렸다고 믿은 사람들, 풀 수 없는 저주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믿은 사람들, 이들은 싸움 혹은 도망 반응이 과해서 심장마비, 뇌졸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고요. 경직 반응이 과해져서 심정지, 혈압 강화로 인한 쇼크,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은 존재하지도 않은 위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믿음을 가지면 몸에도 좋게 작용할까요? 1800년대 의사들은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 과정에 가짜약, 즉 플라시보를 활용하곤 했는데요. 플라시보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요. 당시 내과 의사들은 다른 모든 약을 합한 것보다 플라시보를 더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야전병원에서 일하던 헨리 비처라는 외과 의사는 플라시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처는 가끔 모르핀 같은 강력한 진통제가 모자랄 때 통증을 줄여달라고 애원하는 부상병들에게 모르핀이라 속이며 식염수를 주사하곤 했습니다. 플라시보는 뇌와 신체에 놀랄 만큼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시보를 다룬 수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기력을 증진하고 운동 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잠을 자도록 도와주거나 깨어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며 식욕을 낮추기도 합니다. 플라시보는 우울증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해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 대부분이 보이는 개선 효과의 최대 80%는 플라시보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시보를 받은 일부 환자들은 진짜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전립성 비대증은 노년층 남성의 상당수가 앓는 질환으로 소변을 보기 힘들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 증상을 겪습니다. 연구자들은 남성 120명에게 치료제를 지급하면서 60명에게만 약의 부작용으로 성기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듣지 못한 나머지는 그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험 결과 성기능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전달받은 남성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3배 더 많이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부작용을 예상할수록 그 부작용을 실제로 겪을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노세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개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구분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신체와 뇌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고받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믿음을 가지죠. 시민성 사망의 사례들과 플라시보와 노세보 효과는 믿음이 단지 정신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신체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며 그 믿음들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